자, 먼저 제1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주의 관광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유영준 박사님, 부산대학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유영준입니다. 부산대학교 소속이면서 어떻게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98년부터 2009년까지는 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산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작년 6월 30일에 정년 퇴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2의 인생을 부산대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립대랑 다르게 한 번 채용되면 강사하더라도 3년 동안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관광 컨벤션과에 작년 2학기부터 하고 있고요. 제가 울산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 무대는 경주는 아니고 울산 쪽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하면서 같이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경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오늘 울산이든지 또는 뭐 경주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선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동남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크게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울산 포항 고속도로가 2016년에 생기면서 회원동맹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 울산과 경주, 포항 세 군데가 합쳐서 회원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족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울산이라고 하는 곳과 경주, 포항은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울산은 광역단체고 경주와 포항은 기초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그때 사실 뭐 울산광역시에서 그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다. 세 도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동맹을 맺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회오름이 됐고, 실제로 울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은 신라 천년일 때도 경주의 외항 역할을 했던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경주와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15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제 다음에 정혜준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융복합이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합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좀 전에 울산과 경주와 포항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관광이라고 하는 일 자체도 어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맞춰서 융복합으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관광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했다가 그 제3의 물결 다음이 사실은 제4의 물결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제4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 관광 서비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례로 살펴보면서 경주 관광 정책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바로 여행이라든지 숙박업, 관광 서비스업 다양한 그런 곳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요한 기술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중첩이 되다 보니까 오늘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사람보다 훨씬 유능하다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휴대폰 갖고 계실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 휴대폰은 꼭 번호를 눌러서 사람을 찾아내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녹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리아 또는 뭐 시리가 아니면 빅스비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연결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AI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AI가 또는 또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이 연결되어서 나와지는 이런 부분들로 혁명적인 기술들이 도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호텔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상 체크인이라고 하는 것을 면대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면대면이 아니라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는데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죠. 체크인 체크아웃 같은 경우 또 키오스크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챗봇이나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방에서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IoT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AI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를 많이들 활용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호텔에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이따가도 하겠지만 사례가 솔직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경우도 가상여행 보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그 JTBC에서 톡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요. 이 톡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지에 있는 현지 가이드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랜선 여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일한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퀀타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티켓 같은 경우도 발권을 면대면으로 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면대면 할 필요도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런 부분 형태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부산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이렇게 최종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도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 체크인이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AI가 상담을 해주는 이런 형태다라고 해서 이거는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관광만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진행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문화 부분에서 문화재를 해설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 로봇이 안내원 역할도 하고 때에 따라서 안내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설사의 역할도 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주 박물관에 가다 보면 예전에는 빌려가지고 귀에 꽂고 뭔가로서 해설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경주 얘기가 겹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2020년 9월에 인천 같은 경우에 스마트 관광 도시 제1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그 울산이 경주의 외항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인천이라고 하는 이라고 개물포라고 하는 것은 600년 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실질적으로 한양의 외항 역할을 했고 지금도 서울의 외항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그곳에 중국 개항자 이론이 나와 있었고 사실 개항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짜장면의 시초이기도 하죠. 그래서 짜장면 박물관이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처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춰놓은 곳이 스마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국비 35억 원, 지방비 35억 원, 70억 원이라고 하는 게 투자돼서 뭔가 변화될 수 있게끔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올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황리단길 일원이 다시 천년 경주로온, 그다음 경주로움을 스마트하게 온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내걸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연치 않게 울산도 남구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즉 결국은 스마트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업계 자리가 되고 지금 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하나 더 나아가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상권 분석 서비스를 바로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자가진단도 해주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를 보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직접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상권 분석 리포트를 계속 개발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국 사례를 보면요, 마카오의 관광청 같은 경우에 스마트 투어리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2019년 4월이면 코로나 발반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하겠다라고 하다가 약간 뒤처지긴 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마카오에서 했는데도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글자를 바꿔가면서 직접 본인들이 아예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앞에서도 그런 영국들이 나왔던 것처럼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여행사에서 만들어준 패키지 같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코스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형태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투어스 바이 로컬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2006년에 자유여행을 즐기던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리장성을 관광하던 중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든지 다른 데 가도 사기를 많이 당한다라고들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믿을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8년쯤에서 시작돼가지고요. 2008년, 우리는 2018년부터 10년 뒤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광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직접 무료로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또는 직접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즉 내가 어떤 투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다음 디즈니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직밴드인데, 여러분들이 경주월드나 또는 서울에 있는 서울랜드나 아니면 에버랜드를 가더라도 만일에 종일권을 끊었다 그러면 손목에다 밴드를 해주죠. 근데 뭐예요? 종이밴드를 해줍니다. 근데 종이밴드가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매직밴드를 하는 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직밴드라고 하는 것은 디즈니 리조트 호텔 투숙객 또는 연간 회원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테마파크 입장객에게는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연간 회원, 그러니까 경주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경주에 있으면서 애들을 위해서 연간 회원권을 끊었었는데 그때는 이런 밴드라고 하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 손쉽게 들어가기 편리한 이런 부분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매직밴드를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즈니 리조트 호텔 투숙객의 경우에 매직밴드에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마파크나 호텔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일본의 헨나 호텔이라고 하는 이런 곳인데,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곳이지만 헨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상한 호텔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로봇이 직접 공룡 로봇인데요. 공룡 로봇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체크인 서비스를 해주는 이러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 공룡 로봇이 있잖아요. 공룡 로봇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영국
이 외국 영어로 영어권이면 영어로 해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 짐을 날라주는 것도 예전에 사람이 했다라고 건데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로봇이 할 수 있게끔 변화되어가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의 헨나호텔에서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서비스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유튜브에 쳐보시면 우리나라 어떤 호텔에서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국내 여행 트렌드의 변화를 2017년 말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가능했던 이런 부분인데요. 제일 처음 발표할 때 스타트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출발하는 이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때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행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고 그걸 통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찾더라라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스타트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 가교의 역할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폼이 아니라 세이프티, 즉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뭔가 넘어가는 사이에 걸로 들어간다라고 BT이라고 하는 데 있고,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습관적인 것처럼 여행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습관적인 거에서도 보면 뭐 즉흥여행이라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 바로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여행 기록, 요거 아까 제일 앞에 시작했던 여행 인스타그램, SNS 이런 부분들이 쭉 누적돼서 지금 다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요 세미나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경주의 관광 정책 방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CT를 기반으로 해서 이 스마트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정보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즉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그런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또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제3자에게 궁금하기 싶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해당 시점의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경주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주의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요 주 메뉴들은 사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 큰 메뉴들의 변화가 물론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세세한 것들을 좀 더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포토스팟이라고 하는 이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부분은 어느 장소가 가장 사진 찍기가 좋은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관광지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포토스팟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세계적으로 봐도 큰 중심적인 관광지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에 좀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세계의 유산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때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다가 또 중국인 관광객들, 또 이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경주에 오게 되면 사실 다양한 언어를 들이실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패키지 관광에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개별 관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별 관광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 단위로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파킹을 어디다 해야 좋을까? 즉 스마트 파킹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관광지 인근에 그렇지 못해서 줄을 서서 쭉 서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경주 살 때 저는 주말에 경주에 안 있었습니다. 관광지 또 안 돌아다녔어요. 왜 주말을 피했느냐? 주말엔 다른 지역에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딴 데로 비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해서 오히려 나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드렸을 때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손쉽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관광 예약제,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돼서 관내 관광지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예약제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노쇼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즉 사전 예약을 했으면 반드시 가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노쇼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노쇼가 안 나오는 게 90%가 된다면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모든 관광객들이 손쉽게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2018년에 홍콩에 가서 이제 그 홍콩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케이블카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한참 줄 서서 있는데 바로 저는 그냥 가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게 경주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경주가 손쉽게 또 재빠르게 관광객들이 순환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여유있게 관광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약제가 정착되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식 주문 후에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돼서, 이러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통한 관광지 안내 해설인데요. 경주 관광지 곳곳에 가면 해설사 선생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근데 무당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 해설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장소에 2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그럼 다른 팀들을 만약 해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뒤에 간 사람들은 해설을 못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실질적 현장에서 다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해설사 선생님이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럼 해설사 같은 경우 업무를 뺏는 게 아니냐. 해설사의 업무 대신에 다른 일을 기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해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고 대신 체험 프로그램 진행자로 해설사 선생님들이 활동을 한다면 해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족도를 또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도시재생 수법을 활용한 경주 도시관광 활성화 관한 연구 양재준 박사님이십니다. 경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관광대학 관광산업과 강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대해서 관련이 조금 있는데 도시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 재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노후화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라문화재 관련돼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경주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신입생 이제 환영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데오 거리 쪽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런던 오퍼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거의 시내 쪽인데도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 관광 활성화라고 그런 게 단지 어떤 도심 관광 활성에서 뭐 그칠 게 아니라 이 도심 재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을 조금 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다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하고 목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이 여기가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가 되는데 지금 전주야말로 사실은 시내 한복판에 이곳이 약 한 700여 채가 있습니다. 한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갔을 때 경기전을 주의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한옥들이 좀 지붕들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비가 돼가지고 시내 중심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옥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옥으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돼 있고 뒤로 해가지고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 이곳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부산 사례입니다. 부산인데 부산에서는 소위 말하는 삼반디라 그래가지고 삼복도로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로 해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집들이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해가지고 도시 관광이 있어가지고 어떤 소재로서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같이 성적 산업으로 인지를 하고 특히나가 도시 중심지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방문자 이코노미, 그 다음에 도시에서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점을 도출하고 도시 관광에서 가지고 활성화를 재현을 하는 거. 그게 이번 강의에 있어 가지고 목적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 관광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그림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반폭이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일 가고 싶은 도시 중에서 하나가 반폭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학교에 있을 때 사실은 반폭을 갈 기회가 한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있으면 물난리가 나가지고 못 가고 또 한 번은 구강이 있는데 아마 구타타가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세가 또 안 좋아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가기로 했는데 뭐 다른 교수님이 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간 도시입니다. 반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브루스 칼리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8년 전에 왔습니다. 여기를 8년 전에 왔는데 그 두바이를 가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올라가면은 두바이가 전체가 전부 다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그런 뭐 성이라고나 할까 다 보면 있으면 모래가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력이라고 그러는 거가 참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광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흔히들 뭐 산 좋고 물 좋은 것만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라고 하는 것들은 1000년, 2000년 기원 전부터 있는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그만큼 있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축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관광이라는 거가 전혀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일단은 도시입니다. 도시 내에서 매력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사원이라든지 불스 칼리파 같은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관광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요소라는 게 있던데 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역사 도시가 있고 문화 도시가 있고 야간 유럽 도시가 있고 쇼핑 도시가 있고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경주라는 곳에 뭐 야간 관광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쇼핑을 하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모텐시라는 사람이 정의를 지금 내렸는데 그렇다면은 경주라는 곳은 어떻느냐? 관광도시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에 넣은 정의를 보자면은 역사도시 내지는 문화도시인 겁니다. 물론 관광도시라 그래가지고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야간 유일하고 카페하고 레스토랑은 좀 있지만 특히나가 쇼핑할 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경주에 왜 있어 아울렛몰이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때 아울렛몰의 그 장소적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통이 좋을 것, 사통 발달로 되어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주위로 해가지고 소비력이 있는 대도시가 있을 것. 그러니까 광역시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울산, 부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경에서 1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1000만 명 정도가 반경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하고는 상관없이 관광지여가지고 사람들이 사시사철해가지고 모이는 곳이었고 해가지고 세 가지 요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놓은데도 불구하고 아랫물이 못 더라고요. 뭐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학과에 그때 뭐 돌아가신 우리 부시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뭐 이런 뭐 시장에 있는 분이라든지 연합회에 있는 분들이 뭐 그렇게 하면은 보분단지를 정답하게 되면은 이 시내에 있는 상권들이 좀 다 망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렛에서 파는 물건 품목과 우리 경주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중앙시장하고는 파는 물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은 조금 좀 아쉬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보문 단위는 전부 다 이제는 빈터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도 하고 지금 주위로 해서 아울렛몰이 전부 다 생겼기 때문에 조금 뭐 늦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역사도시, 그러니까 경주라는 도시는 역사도시하고 문화도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잔슨 베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시관광의 요소로 해가지고 공급 요소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라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로 해가지고 지금 장소적인 측면 해가지고 문화 오락 이벤트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요소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쇼핑이라든가 시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경주라는 곳에서 제일 지금 아쉬운 게 바로 뭐냐면은 쇼핑할 만한 곳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접근성, 액세스라든지 뭐 주차 시세라든지 뭐 이런 가이드라든지 표시판들 뭐 이런 것들이 요소적인 측면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지금 도심 재생하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가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시 활성화 지원법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에 있으면 말씀드렸던 도시관광하고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보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도시재생적인 요소에서 사회, 경제, 물리적,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같이, 여기 앞에 있는 같이 여기서 경제, 물리, 사회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사회적인 것에서는 가버넌스라든지 주민역량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시관광적인 요소에서는 사회적인 요소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하고 관광적 요소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인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방법이 되겠는데 관광 요소적인 게 5페이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 문화적인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정비적인 분석에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분석을 아까 말씀드린 역사 자본 쪽인데 여기 이제 홍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곳이 한 80년 전에 만들어진 홍콩에 있는 벨기에 사람이 설계를 했었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아르누보 형식의 이러한 베란다 모양이라든지 집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같이 역사적인 요소와 결합한 복합적인 활용이라든지 시설의 복합화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는 디자인적인 요소.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같이 그때 시대에 있었던 아르누보 형식을 건물을 전부 다 새로 전부 다 만들긴 했지만은 그때 있었던 디자인적인 요소는 그대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전부 다 만들긴 했지만은 새로운 걸 중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그대로 해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안데르센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오덴사라고 하는 곳이 그전에는 철강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화 기반의 지식 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산업의 부진과 쇠퇴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킨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박물관 앞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몇 시간마다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예술촌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창문에 있습니다. 창문에 있는데 뭐 경공업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리가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술인들이 살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60개 정도가 되는데 비어있는 점포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제공을 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라문화재 해가지고 지금 로데오 거리에 있는데 한 20몇 개 정도를 빌려가지고 똑같이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행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전하고 후 해가지고 수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지금 4차례가 내가지고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시내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쪽 거리 맞은편에 있는 황리단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리에서 4차선 넘어서 있는 상권까지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창동 예술촌이라는 것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발전시킨
시킬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좀 사례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풍납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 그러면은 그냥 서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백제의 문화와 고구려의 문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나가 백제 문화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통시장이지만은 여기로 해가지고 백제 역사길, 그 다음에 여기가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에서 요거하고 있으면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토성으로 해가지고 백제에 있으면 역사길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같이 풍납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토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사회적인 사업들이 연계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가지고 토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환경정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잠시 설명드린 감천동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 있고 그 다음에 낙후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피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옆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감천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주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개선이라든지 관광개발로 인해가지고 인구 유출이 적어들고 매년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도시 관광이 활성화된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적인 부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 설명했지만 여기는 황리단길은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소위 말하는 맥도날드가 있는 이쪽 거리 같은 경우는 인적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이쪽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150m 정도 걸어오는 것 자체에 조금 저항감도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 거리를 보도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물리적인 핸디캡을 조금 더 적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케팅 전략에 있었는데 아까 잠시 있었던 것 같이 이게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ICT 기술이라든지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융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해가지고 동암대 뮤직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상설 전시 행사를 통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아까 있었던 황리단길 쪽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시 같은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심 상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성을 살린 지역 콘텐츠 개발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를 직접 용역 수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시장님 앞에서도 발표도 해봤습니다. 발표해봤는데 신랑 아트마켓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차이가 그때 직접 카운팅을 해보니까 직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20%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들도 아까 잠시 이야기한 같이 시에서 임대비하고 주거비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 육성, 그래서 지금 동국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주대학에 보면 예술 쪽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공동체라든지 청년
상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가지고 주민 주도의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도시 관광이 있어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3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주 관광 대응 방안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정유준 경주대학교 관광 경영학 전공하신 정유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이제 생략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에 2016년에 경주대학교를 오면서 여기서부터 거주를 하게 돼서 올해로 이제 7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경주에 대해서 제가 덜 자세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외부인의 시각에서 또 경주를 나름대로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도 제가 또 상대적으로 아직 MZ세대에 포함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경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는 경주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서론 결론이고 본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먼저 그 관광 같은 경우는 방문자 경제를 띠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 방문을 해서 경험을 하고 느끼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고 관광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방문 경제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주 관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가 끝날 때가 올 것이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엔데믹, 풍토병으로서 그냥 고착화될 것이다. 완전한 퇴치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내년 아니면 올해 초에는 벗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우리 경주 관광도 이 방문자 경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정말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관광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단체 관광객을 개별 관광객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흐름은 관광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급속하게 이러한 변화를 우리 경주에 맞닥뜨리도록 과제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이 개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 갖춰져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관광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과거 수학여행이나 중장년층 중심의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2030 세대 중심으로 지금 관광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보면 느끼시겠지만 황리단길 이쪽은 많이 붐비고 있는데 여기 보문단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한산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은 경주도 2030 세대 중심으로 이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황리단길을 우리 경주에 고유한 문화와 경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들은 경주를 와도 제대로 된 경주를 느끼고 만족도를 체험하고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개별 자유 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플러스할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개별 관광객 신화 관광지로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왕조가 1000년 이상을 지탱해 온 것은 이제 로마와 이제 신라권인데 그만큼 우리 이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지이자 관광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내부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에
안타깝게도 2014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그러한 학교에서의 그런 수학여행 이 자체가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을 이제 받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도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단체 버스가 우리 경주로 오는 것을 한번 볼 때 거의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 특히 학생들이 단체 여행을 수학여행을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별 관광객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런 형태는 우리 경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때 신혼여행지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충북의 수안보 온천 관광이나 충남 아산 온양온천 관광지도 여기 평가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거의 폐업하고 굉장히 한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재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논의를 제가 그때 갔었을 때 한 2015년쯤에 갔었는데 그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더 그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설악산을 이번 여름 방학 이용해서 가봤는데 설악산도 예전에는 꽉꽉 사람이 찼었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등산 그 설악산 안에는 좀 있는데 외곽에 그 상권은 완전 죽어가지고 폐업하고 폐건물이 막 질비한 것을 보고 야 이거 진짜 관광의 패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경주는 어떠냐? 경주도 지금 빨리 우리가 체질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설악산 아니면 충북 온양온천 이런 곳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만약 우리가 신세대를 위해서 무슨 테마파크 조성하고 뭐 원리 조성하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관광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뉴트럴리즘 여기 특징이 보면은 SIT, FIT 이거 개별 여행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관광 역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보면은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인간이 중앙 집권에서 분산하고 가고 있습니다. 분중에서 분중하러 가고 있는데 즉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 여행 일정을 짜는 사람에 의존해서 관광을 떠났다면 이제 개별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스케줄을 짜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인류 역사적으로 가고 있고 관광에서 그게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트렌드적으로 보면은 액티비티 경험 소비가 강화가 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은 이제 끝났다. 거기서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뭐 아웃도어 레크레이션뿐만 아니라 능동적 여행 형태 그리고 여기 친환경 건강 레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골목길 여행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는 건데 예전에 황리단길이 주목받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황리단길이 주목을 받느냐 숨겨진 자신의 일상 영역에서 숨겨진 곳을 찾아 떠나는 거기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황리단길이 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슬로우 트래블, 헬스 투어리즘, 힐링 이런 것들이 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능동적인 체험거리를 쓸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힐링, 슬로우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관광지를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레저, 이 능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트렌드적으로 살펴봤는데 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애프터 코로나, AC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트렌드 흐름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 개별 관광객 여행 활동이 급격하게 더욱더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갔고 또 관광지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아웃도어형 관광 수요도 확대됐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보니까 이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실시간으로 얻어야 되느냐, 당연히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스마트폰에 활용해서 정보를 우리가 그럼 경주시의 차원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전반적인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놓은 그 여행 트렌드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힐링 여행에 대한 그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힐링 여행의 요구가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뜨고 있는 게 한옥스테이, 북스테이 같이 양질의 경험, 숙박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요새 한옥스테이, 한옥촌이 좀 붐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트렌드의 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하면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트렌드 관광에 부합하는 최적의 힐링 관광지로 거듭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그럼 스마트 관광 사례로 보면은 우선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방형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즉,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접속할 때 거기에 나이와 이름, 성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을 하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이동하는 동안에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관광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스마트 플랫폼을 이미 제주도는 구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도니문, 동대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소실됐는데 이거 한때 이걸 같이 복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 문제 관계상 이걸 복원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AR 기술을 통해서 지금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거기 위치에다 대면은 도니문을 맞이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안에 보면은 또 VR 역사 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 독립 운동 주인공분들이 백범, 빈구, 도산, 안창, 유관순 열사 등이 AR로 등장을 해서 해설을 그분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경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유신 장군묘에 만약에 내가 가서 거기서 바코드를 찍는다. 그럼 김유신 장군님이 AR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해설을 해주고 역사 해설해주고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훨씬 더 몰입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고고가야라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지금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서비스 가이드 맵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고 있다. 우리 경주는 이러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맵이 있느냐? 한국의 대표 관광지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관광 체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오체어라는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오체어가 뭐냐면은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해가지고 색상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직접 색상도 조정할 수 있고 여기서 자신의 음악을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음악을 또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연인들끼리는 2030 세대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색상도 조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무릎 꿇고 딱 프로포즈 하면은 바로 넘어가겠죠. 이런 것들 요소가 우리 경주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저스트파크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이 IoT 센서를 바닥에 부착을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주차를 하고 싶은데 유휴 공간이 어디 있는가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영국에서는 저스트파크 웹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스라는 이러한 교통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의 포츠담 광장에는 QR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그 포츠담 광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냐? 시간이 되게 빨리 했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쉽게도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다는 의미하고 많지만 레저 스포츠 활동, 학습 및 교육 효과가 이거는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주는 능동 쪽보다는 수동적 관광지라는 특징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관광업체 줄줄이 패요. 지금 그 불국사 단지 일대만 가더라도 거의 지금 펜션이나 아니면 이런 유소스테이들이 거의 다 지금 조용한 폐업 상태 비슷하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이 항이단길로 오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고 있고,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경주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육성도시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다. 그럼 우리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동력 삼아서 잘 변화를 모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좀 제안을 해보고 싶냐면은, 먼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힐링 관광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하면 역사문화 관광지라는 너무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예전에 기성세대분들은 나의 뿌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문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중요했지만, 요즘 현대 한 2030 세대는 나의 뿌리 그런 것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내가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느냐, 체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문화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힐링, 체험 요소를 더 강조한 그런 관광지 이미지로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에서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힐링 여행지 치면 경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경주는 힐링 여행지로 굉장히 대표적인 고즈넉한 정말 좋은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힐링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힐링 코스를 개발하는데, 예전에 한때 속초에서 포켓몬 고라는 그게 한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AR 이걸 띄우면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걸 잡고 그걸 수집하는 거. 그래서 한때 요충지로 젊은 세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는데, 우리 경주도 이런 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관광 코스를 만들고 힐링 코스를 만들고 그 브랜드화 해가지고 코스별로 가면은 이런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김유신 장군묘를 힐링 관광 코스로 만들면은 거기서 내가 김유신 장군님을 모실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불국사에 가면 불국사에 어떠한 캐릭터에 있어 그분을 또 모실 수 있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수집하는, 그걸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저도 전주 한옥마을 가봤는데,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상업화가 돼 있어서 한 번은 너무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가보겠지만, 두 번째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황리단길에 지금같이 가면은 전주의 한옥마을을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난개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업화가 짙어지면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방향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를 힐링 골목거리로 지정을 해서 발 마사지, 게릴라식 길거리 공연들 힐링을 테마로 한 그런 이벤트 골목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 힐링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이 좋을까? 제가 그냥 가칭인데 릴렉스 플로팅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구역의 영역에 여기 사람들이 여기 누워가지고 이게 배 위에다가 누워서 명상을 하면서 보문호수에서 플로팅 체험을 하는 것은 어떨까? 당연히 이런 장비들은 갖춰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마트워치로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이런 심박수나 이런 자신들의 그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스마트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 템플 스테이 같은 경우도 그냥 하지 말고 힐링 스마트워치를 배포해서 우리 참가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배포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건강 스트레스 수치를 체크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연동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네 번째, 이 워케이션 중심화를 좀 우리가 추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요새 여가와 일이 경계선이 없어지는데 어디지 간포에 이 워케이션 일대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힐링 먹거리 특화와 그리고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스마트 관광을 하지 않고 요새는 중요한 것이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호모 루덴스라고 논리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 관광 유치 차원에서 플레이어블 시티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IoT, VR 이런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서 매력적인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도 잠깐 사례를 봤듯이 우리 야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거기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가지고 조명도 스스로 조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강릉에서 보면은 여기 가로등인데 가로등에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커플이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서 프로포즈나 뭐 어떤 메시지를 가로등 여기다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끔, 이런 장비를 우리
경주시 상권 내에다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경주 상권으로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 상권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게 유인 요소가 없습니다. 유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 이렇게 사진 탑 장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 벤처 지구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치유 농업사라는 게 요새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습니다. 여기를 치유 농업사, 이게 두 가지 자격증인데 농업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시키는, 힐링을 시켜주는 그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경주에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스마트폰에 스마트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힐링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스마트팜 치유 농업 요충지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한다라면 우리가 스마트 관광지이자 힐링에 최적화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황 강의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수인 박사님입니다.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주로 연구하시는 것은 관광계획 및 관광관리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의 손수민입니다. 지금 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 정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발제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하셨는데요. 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SDG라는 그 지표와, 그리고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또 환경의 지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수립 정책,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지금 현재 경주는 어떤 관광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지표를 경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코로나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관광을 통해서 코로나 때 어떻게 관광을 하냐라고 하시지만, 관광은 지금 회복세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관광 갈 사람 다 가고 있고, 또 많은 투자를 통해서 관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UNWTO에서는 이런 관광 회복을 위해서 같이 단합해서 여러 가지 촉구를 일으키고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와 또 회복 강한 추진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전문 교육을 한다든지 지속 가능성 있는 혁신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하지만 과거부터 이미 지속 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도에 아시다시피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000년도에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이미 MDG라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발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현재 SDG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역량, 사회 개발 측면에서 발전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단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액션 플랜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저한테 온 숙제고요. 그래서 유엔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목표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광개발 목표에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국내에서 이런 정책 방향들을 어떻게 수립해서 지금 지역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물론 경주의 지금 홍보수를 두어서 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주는 당연히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으뜸의 명품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앞서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한리단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매우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문제 방안이 필요할 거고, 이런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주의 특이하고 특수하고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계속 경주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가질 것인지, 이 과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유엔이 가지고 있는 SDGs라는 내용을 보시면 키워드는 다양합니다.
빈곤 종식이라든지 기아 종식,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복지 증진, 해양 자원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것을 평등하고 또 일자리나 다양한 창출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의 목표의 17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17가지 목표들은 제가 7가지 목표에 대한 관광과 역할을 좀 구분해서 역할을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환경들의 요소들이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관광에 정확하게 접목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타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일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이 일어나는 활동에 있어서 이 일자리를 어떻게 계속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 장인의 지원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지역들에 따라서 앞서 스마트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면 여기에서도 스마트와 친환경 개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기반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 자연유산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킨가입니다. 그리고 책임있게 소비와 생산하는 겁니다. 환경에 앞서 이제 과거의 연역을 보면 책임 있는 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썼으면 그 쓴 것을 돌려서 책임 있는 사회로 환원한다는 거죠. 즉 관광 분야에서 어떻게 지속하는 그 소비와 생산의 방식을 가져가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기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흩어서 뿌려져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탄소로 성장하고 청색 경제를 일으켜서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양 또한 그 친환경 해양과 건강한 해양들을 관광으로 포함시켜 만드는 것이며 육상 생태, 즉 자연유산과 생태계 보호,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사회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도모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이 관광과 그리고 환경 지표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형성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물론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물종의 다양, 그리고 환경적인 내용들, 그리고 사회 기반적으로 어떻게 오염을 조금 더 줄일 것인가, 시각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내용을 책이 좀 더 나왔는데 여기는 좀 흐리게 나오는데요. 즉 말해서 그 성수기 관광객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용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주간, 야간 그 환경 보장을 어떻게 하고 책임 관광을 짓는 세부적인 내용들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또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시안 관광 표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지속 개발을 위한, 즉 안전 보장, 그리고 위생 문제, 문화와 유적에 담겨진 내용들, 그리고 제도 환경입니다. 이 표준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내릴 것인가라는 들어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앞서 얘기한 유행과도 여러 가지 전국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환경을 보호하고 또 쓰레기 처리라든지 기후 변화와 발생한 등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들은 에코투리즘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 개발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즉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소외계층, 즉 여성이나 지역 인력들을 고용 창출해서 빈곤을 감소하는 항목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6개의 추진 전략과 17개의 중점 추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을 살펴볼 항목이 2번째에 있습니다. 즉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관광 개발 추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투자하고 이제 조정을 했지만 이제는 친환경적,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그 유효 자원들을 이용할 것인가. 또한 노후되어 있는 시설들을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다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현재 뭐 폐교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효자원 재생 또한 뭐 골프장이 있다면 저녁에 밤에는 야영장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자연환경을 만든다든지 사계절을 어떻게 이용해서 확산시킬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국가에서도 이미 이런 뭐 과거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점차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인 것들 어떻게 관광의 중요한 부분들을 더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주는 지금 어떤 형태일까요? 그들이 관광의 형태 아니면 누가 오는 것인가 얼마나 머무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진단지표는 그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랩은 뭐 카드라든지 그리고 T맵을 통해서 데이터화되어 있는데요. 경상북도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5.3이지만 경주는 10.6, 한 2배 정도 증가해서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비해서 보시면 여성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연 뒤에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보시면 되는데요. 또 북구, 근처 근거리이기도 하지만 포항시 북구, 포항 남구 또 울산 북구 인근 지역에 있는 그들이 온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보면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숙박, 세 번째는 역사 관광의 목적지를 두고 온다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 분석 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경주는 체험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이 점점점 체류 시간은 하락하고 있고 또 평균 숙박도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단거리 여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소비 형태는 이제 2배입니다. 경북은 10.13이지만 경주는 20%. 소비 형태는 굉장히 높습니다. 뒷부분에 또 관련된 내용들과 연관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가 식음료 거의 57%에 해당되는 먹고 즐기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주의 상권 분석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미 경제신문에서 이미 나온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상권 분석이 항리단길이 20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데 주로 항리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중앙 상가까지 확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머지 지역, 보문단지권이나 불국사는 거기에 비해서 매출이 26.4% 정도로 매우 감소하기 때문에 중앙 상가와 항리단길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상권이 아주 열악하다. 이런 부분은 즉 말해서 이것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또 확산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심지에 있는 관광 패턴들은 점점 30대 후반, 40대, 50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상가와 항리단길은 젊은 층으로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만 관광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체류 시간이나 체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여기 데이터처럼 항리단길 중앙상가에 잠깐 들렸다가 먹고 나오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경주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역사적과 문화자원의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것을 관과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형태를 판단했을 때 다양한 관광 형태를 유지하되 어떻게 연관해서 만들 것인가 역할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들을 좀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느낄 수 있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지만 지표를 반영해 봤습니다. 앞서 말한 UN 그리고 아시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지표들을 했을 때 그 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표들과 어떻게 책임 관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핵심이고요. 즉 여러 가지 몇 개를 나열했지만 보시다시피 문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와서 항리단길에서 먹고 즐기는 거는 뭔가 체험하고 보고
또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역사자원이라는 것은 또 재미라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체험이나 연결할 수 있는 활동거리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런 양질의 다양한 경험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목적과 연관이 되고 이 관광객의 올변이나 다양한 현재를 패턴 그리고 혼잡도 그것을 계속 조사함으로써 어떻게 각각의 역할들을 이루어질 건가가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서 친환경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20대들 재미있으면 가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언제든지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유유시설이라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체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런 문화 역사적 책임 관광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환경적 책임 관광을 명명했습니다. 경주의 자연공원, 친환경 보존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래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태 관광 자원을 확충해서 교육형 상품들을 만들고 또 관광객 분산이나 예약 시스템, 스마트와 관련된 수 있겠죠. 그리고 건축물과 어울리는 건물 디자인, 그리고 일회용 규제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각각의 역할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회개발 책임, 안전장 책임, 거버넌스 책임. 즉 사회적으로는 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사회 경제를 형성해서 지역의 자긍심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사업자의 수익 환원으로 지역 프로젝트를 기부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경험하고 만드는 것이고 또 안전적으로는 식당 주변 품질을 관리해서 이런 코로나19 외에도 나머지가 닥치도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같이 만들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로 도모하는 것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갈등이 없어야 되며 관광기관으로 자선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공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주의 관광을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5가지 책임 관광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관광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도모함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또 큰 역할도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중추적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